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여행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나카무라 아야라고 합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지만 제 블로그는 일본에서 꽤 인기가 있다고 자부하는 편이에요. 매일 수만 명의 방문자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특히 일본 내 숨은 여행지나 현지인만 아는 맛집 정보에 대한 포스팅은 항상 뜨거운 반응을 얻곤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포스팅 요청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지만 점점 더 많은 독자들이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를 갈구하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미묘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란 이야기들과 일본 뉴스에서 접한 정보를 보면 한국은 아직 일본을 따라오려면 10년은 더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일본의 대중문화가 더 세련되고 우리 음식이 더 정갈하며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지만 독자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저는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펴고 한국에 대해 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행을 앞둔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죠. 사실 저는 심각한 여드름 문제로 고민 중이었기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얼굴 곳곳에 올라온 붉은 여드름들과 그로 인한 흉터들은 제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가려지지 않는 듯했고 블로그용 사진을 찍을 때마다 각도와 조명에 신경 쓰느라 정작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이번 한국 여행에서도 이런 고민을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걱정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우울한 생각은 잠시 잊혀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거든요. 상상 이상으로 한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의 모습에 제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부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까지 한국의 실제 모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들과 그 위로 쭉쭉 뻗은 고층 빌딩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궁궐의 지붕과 아담한 한옥들이 현대 건축물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독특한 도시 풍경에 매료되어 있는 동안 어느새 우리는 서울 도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갈아탔는데 환승이 너무나 쉽고 편리했거든요. 도쿄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와 달리 서울의 지하철은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역사 내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었어요. 최근 도쿄에서도 다국어 안내를 시작했지만 아직 서울만큼 체계적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여행 블로그를 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가봤지만 한국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은 찾기 힘들었어요. 우리 일본도 노선도를 더 단순화하고 환승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은 일본이나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라 서울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부러움이 생겼어요. 버스와 지하철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환승할 때 추가 요금도 들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각 교통수단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하고 환승할 때마다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하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 서비스도 너무 편리해 보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일본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늘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해왔는데 다른 나라의 시스템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하면 할수록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탔을 때는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서 일본어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안내해주는 걸 보고 감동받았죠. 특히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버스에 올라탔을 때는 옆자리의 한국 학생이 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학생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R과 L 발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인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이 발음을 한국 학생이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걸 보며 한국의 영어 교육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마주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토익 점수에서 일본 학생들을 크게 앞선다고 하던데 제가 경험한 한국 학생의 영어 실력을 보니 그 통계가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하철에서 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5G 네트워크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 4G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사실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제 막 시작된 이 여행이 어떤 새로운 발견들을 안겨줄지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기감도 느꼈답니다. 에어비앤비에 도착하자 호스트 지영 씨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녀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영 씨는 세련된 옷차림에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었거든요. 숙소 내부를 안내하면서 그녀는 주변 맛집과 관광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제 피부 관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제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지영 씨는 자신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며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과 몇 가지 화장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특히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강력히 추천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영 씨의 맑고 깨끗한 피부를 보니 그녀의 조언이 신뢰가 갔어요. 결국 근처 화장품 가게에서 그녀가 추천한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었죠. 그날 밤 포근한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겨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과 실제 경험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컸거든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 놀라울 정도로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예상 외로 친절한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새로 산 화장품들을 바라보며 제 블로그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 경험을 전달할지 고민되기 시작했죠. 객관적이면서도 생생한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다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눈을 뜨자마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거울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피부에 여드름이 하나도 없이 말끔하게 없어진 것이었거든요. 솔직히 어제 저녁에 바른 한국 화장품이 떠올랐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는 그저 좋은 잠 덕분일 거라고 생각했죠. 일본 화장품만큼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식당에 나가보니 지영 씨와 다른 게스트들이 모여 있었어요. 빌리엄이라는 덴마크 남성과 소피라는 프랑스 여성이었죠.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어 갈 때쯤 지영 씨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일본의 스킨케어 루틴 덕분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제 말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어제 사용한 한국 화장품 덕분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처음 써봤을 때 하룻밤 만에 잡티 하나 없이 깔끔해져서 놀랐다고 했죠.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하룻밤 만에 그런 효과가 날 수는 없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소피는 제 얼굴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하며 한국 제품이 정말 놀랍다고 강조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사람인 자신도 요즘은 로레알보다 한국 화장품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아해하며 로레알이 그냥 프랑스의 작은 화장품 회사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소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면서 로레알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랑콤, 비오템, 키엘 등 유명 브랜드를 30개나 보유한 프랑스 최대 화장품 기업이며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고 현대차의 6배나 되는 거대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한국이 이 기업을 제치고 미국에서 수출 1위를 달성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소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일본 기업이 한국보다 뒤처진다는 사실이 더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세이도나 SK2 같은 일본 브랜드가 품질 면에서는 훨씬 뛰어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소피는 한국 화장품의 장점들을 열거하며 제 의견에 반박했죠. 자연 성분을 많이 사용해 피부에 순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까지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일본 제품들도 좋지만 요즘은 한국 제품들이 더 혁신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소피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부심 강했던 일본 제품들이 한국 제품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지영 씨가 웃으며 화장품 얘기를 중단시키고 오늘 저녁에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거든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사실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소피와 빌리엄 같은 사람들이 유난히 한국을 좋아해서 과장되게 반응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가슴 한켠에서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죠. 마치 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어요. 일본도 충분히 매력적인 나라인데 왜 굳이 한국을 그렇게까지 추켜 세우는 걸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제 감정과 씨름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 아니면 정말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여행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인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맴돌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우리는 모두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영 씨가 끓여준 불닭볶음면을 보며 저는 내심 우리 일본의 니신 치킨라멘이 훨씬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매웠지만 분명히 매운데도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었어요.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계속 젓가락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릇이 비어 있었죠.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얼굴을 그릇에 파묻다시피 하고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었어요. 특히 덴마크에서 온 빌리엄은 헤블리 델리셔스를 연발하며 열정적으로 먹고 있었죠. 저는 일본 라면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빌리엄에게 물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어디가 그렇게 맛있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빌리엄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덴마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덴마크 정부가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등 매운 라면을 리콜 조치했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거였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전량 폐기와 반품을 권고한다는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처음 빌리엄을 통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한국은 아직 식품안 규정과 가이드 경험이 없어서 성분 배율을 잘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덴마크에서 한국 불닭볶음면을 위험식품으로 지정하고 판매 중지를 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빌리엄의 말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판매 중지를 풀어달라고 시위를 하고 심지어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위험하다고 판단된 식품을 다시 판매해달라고 시위를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빌리엄의 표정이 더욱 흥분된 것을 보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답니다. 빌리엄은 덴마크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너무 좋아해서 인터넷에 온갖 조롱이 퍼졌다고 해요. 바이킹의 후예가 한국 매운맛에 굴복했다는 말까지 나왔대요. 심지어 외신에서도 이제 덴마크와 전투에서는 캡사이신을 챙기겠다, 불닭볶음면을 챙기겠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응에 덴마크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결국 리콜을 철회했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리콜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덴마크 시민들이 수도 코펜하겐에서 불닭 스파이시 페리 파티를 개최했다는 거예요. 빌리엄의 설명에 따르면 코펜하겐 항구의 불닭볶음면을 주제로 꾸민 여객선을 띄웠대요. 여객선 밖에는 여러분, 바이킹의 후예를 위해 불닭이 돌아왔습니다. 불닭, 이즈 100이라는 문구로 장식했다고 해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코펜하겐 항구에는 이 불닭 스파이시 페리를 보려는 인파로 가득 찼대요. 더 놀라운 건 행사의 규모였습니다. 불닭 캐릭터 호치가 여러 종류의 불닭볶음면을 나눠주며 복귀를 알렸고 인플루언서와 소비자 120명을 태운 페리가 코펜하겐 운하를 3시간 동안 운행하며 파티를 열었대요. 심지어 온라인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을 때 3,000명 이상이 신청했다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페리에서는 불닭볶음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핑을 넣어 먹을 수 있는 뷔페, 매운맛, 칵테일을 제공하는 불닭바, DJ 부스, 심지어 댄스 플로어까지 마련됐다고 해요. 덴마크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로이터 통신까지 이 행사를 취재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빌리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 나라의 라면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본 라면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열광적인 반응은 처음 들어봤어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의 간극을 크게 느꼈고
너무 놀라 여전히 믿기지 않아 반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불닭이 인기 있어도 일본 라면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말했죠. 컵누들이 전 세계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도 즐기는 유일한 라면이며 심지어 나사에서 특별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빌리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말이 대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닭볶음면은 우주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고 수많은 해외 유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불닭볶음면 맛 아이스크림까지 나와서 화제가 되었다며 이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빌리엄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피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프랑스 사람으로서 자국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크지만 최근 파리에서는 한국 음식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유명 요리사 피에르 상춘이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파리의 한식 레스토랑 단골을 오픈했다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소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한국 음식점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파리의 한식당 정식이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고 런던의 진징은 투스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일본 음식도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한국 음식이 가진 독특한 맛과 문화적 요소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더불어 소피는 파리 봉마르쉐 백화점의 식품관에 김치, 고추장 등 한국 식재료 코너가 새로 생겼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이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상적인 식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소피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외국인들이 자꾸 한국 음식을 찬양하니 제가 받아칠 수 없었거든요. 당연히 일본 음식이 더 뛰어난데 말이에요. 하지만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일본 음식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예시들이 계속 떠올랐지만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대화 주제를 바꾸었어요. 대신 내일 방문할 장소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울의 명소들이 도쿄나 교토의 그것들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졌어요. 비록 제가 여전히 일본이 더 뛰어나다고 믿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기대를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기 시작할 무렵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오늘은 서울의 아름다운 새벽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부지런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메라가 든 가방을 집으려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빠졌답니다. 제 소중한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제 어디에 뒀더라 하며 가볍게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침대 밑, 옷장 안, 심지어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죠. 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점점 더 패닉 상태에 빠져갔어요. 가방 안에는 제 직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찍은 모든 사진 데이터가 들어있는 메모리 카드도 있었거든요. 그 순간 느낀 공포와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마치 제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기분이었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상태로 에어비앤비 호스트인 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지영 씨가 침착하게 대응해 주셔서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조언대로 바로 근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은 마치 운명의 갈림길을 걷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최악의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만난 이승훈 경찰관은 제 예상과는 달리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는 제 상황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고 꼼꼼하게 세부 사항들을 메모해가며 질문을 이어갔죠. 그의 차분하고 믿음직한 태도에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이승훈 경찰관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게 되었답니다. 이승훈 경찰관의 지휘 아래 가방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우리는 경찰서 내의 첨단 관제실로 향했는데 그곳의 시스템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일본의 경찰서에서도 본 적 없는 최신식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도시 전체를 커버하는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승훈 경찰관은 능숙하게 시스템을 조작하며 제가 마지막으로 가방을 본 장소부터 시간대별로 CCTV 영상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서울의 뛰어난 치안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쿄도 안전한 도시로 유명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CCTV 확인 후 우리는 직접 현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갈 때까지 들렸던 동선을 기준으로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때였어요. 그렇게 가방을 찾기 위한 여정 중 이승훈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일본인 관광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승훈 경찰관의 유창한 일본어, 응대 실력이었죠. 그의 일본어 실력은 마치 원어민과 다름없었어요. 이를 보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타국에서 만난 동포를 보는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그 일본인 관광객에게 다가갔어요. 일본어로 어디를 가는 길인지 물어봤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넥슨 아이콘 매치라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에 유명한 일본 선수가 출전하느냐고 물어봤지만 그건 아니라고 해요. 유럽에 은퇴한 슈퍼스타들과 한국 스타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유럽 선수들을 보러 가는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뜻밖에도 박지성을 보러 간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순간 저는 큰 혼란에 빠졌답니다. 일본인이 한국까지 와서 한국 축구 선수를 보러 간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지성이 대체 어떤 선수이길래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걸까? 일본에도 훌륭한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예상치 못한 만남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가방을 찾아 나섰어요. 이 과정에서 이승훈 경찰관은 놀라운 수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주변 상점 주인들과 행인들을 상대로 능숙하게 정보를 수집했고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 아주머니의 제보로 중요한 단서를 얻기도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경찰의 전문성과 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에 감명받았어요. 그렇게 이승훈 경찰관의 놀라운 수사 능력에 감탄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공원 한편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한 노숙자 분이 제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거든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노숙자와 제 가방이 나란히 있는 모습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죠. 처음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내 가방을 가져갈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승훈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그 노숙자 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경찰관을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경찰관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 가방의 주인을 찾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숙자분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 아침 일찍 공원 벤치에서 제 가방을 발견했대요. 처음에는 누군가 잃어버린 줄 알고 주변을 살펴봤지만 주인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을 때 비싼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지갑까지 모두 그대로였죠.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숙자분이 이 모든 귀중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였다면 아마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일본도 안전한 나라지만 노숙자가 고가의 물건을 온전히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에 노숙자분을 의심했던 것이 미안해졌거든요. 그분의 정직함과 선의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한국 사회에 대한 제 인식이 또 한 번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가방을 되찾은 후 저는 이내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봤는데 이미 오후 3시더라고요. 원래 계획했던 명동의 야경 촬영은 물론이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건축미를 담으려던 계획도 모두 묽어져 버렸답니다. 블로그용 사진을 하나도 찍지 못한 채 하루를 낭비한 것 같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카페에 들어가 차라도 마시며 일정을 다시 짜볼까 하는데 문득 아침에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길을 물어보던 일본인이 넥슨 아이콘 매치를 보러 간다고 했었죠.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대체 어떤 경기길래 일본인이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이게 웬걸. 티에리 앙리, 안드리 셰브첸코 같은 월드컵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특별한 경기더라고요. 축구를 잘 모르는 저도 이름은 들어본 전설적인 선수들이었죠. 흔치 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일본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오히려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건 제 블로그에도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았어요. 게다가 경기 시작 시간이 저녁 6시라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었죠. 다행히도 티켓 예매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일반석이 몇 자리 남아 있었어요. 망설일 것 없이 바로 예매했죠. 어쩌면 오늘의 실수가 뜻밖의 행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저의 예상치 못한 축구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하자
저는 말 그대로 압도되었어요.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내려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부터가 특별했죠. 마치 축제 현장 같았고 전 세계에서 모인 듯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경기장이 가까워질수록 그 웅장함에 숨이 멎는 듯했어요. 처음 보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과 그 앞을 가득 메운 인파들,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까지. 축구장의 분위기를 처음 경험해보는 저는 심장이 마구 뛰었답니다. 그러다 입구 근처에서 문득 눈에 띄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교토 퍼플 상가의 옛 유니폼을 입은 일본인이었죠. 그것도 20년도 더 된 듯한 클래식 유니폼이었어요. 같은 일본인을 만난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다가가 말을 걸었답니다. 그는 타나카 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교토에서 왔다는 그는 20년 넘게 교토 퍼플 상가의 열성 팬이라고 했죠. 우연히 옆자리가 비어있어 함께 앉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타나카 씨는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곧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어요. 티에리 앙리라는 선수의 움직임은 마치 우아한 발레리노 같았고 셰브첸코의 슈팅은 번개처럼 빨랐죠. 타나카 씨는 열정적으로 각 선수들의 이력과 특징을 설명해 주었어요. 앙리는 프랑스의 레전드예요. 아스날에서 뛸 때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였죠. 저기 보세요. 저 우아한 턴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이런 식으로 상세한 설명을 해주니 축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경기가 더욱 재미있어졌답니다. 이렇게 타나카 씨의 해설을 들으며 경기를 보니 축구라는 스포츠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공을 차는 경기가 아니라 각 선수들의 개성과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후반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4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경기는 별다른 긴장감 없이 흘러가는 듯했죠. 그때였어요. 관중석 한쪽에서 작은 술렁임이 시작되더니 순식간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벤치 근처에서 박지성이 트레이닝복 상의를 벗고 몸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가 43살의 나이에 다시 그라운드를 밟으려 하고 있었죠. 순간 6만 관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박지성, 박지성! 이라는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 양옆에 앉아있던 일본인 관중들도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뒷줄의 중년 일본인 부부는 박지성 선배, 사랑합니다. 라고 일본어로 외치고 있었죠. 저는 이 광경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된 한국 선수를 보고 왜 일본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타나카 씨에게 물어보려는 순간 경기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페널티킥의 휘슬이 울린 거예요. 그리고 키커로 박지성이 나섰습니다. 순간 6만 관중이 숨을 멈췄어요. 현역 시절에도 페널티킥은 거의 차지 않았다던 그가 은퇴 후 이벤트 매치에서 키커로 나선 거죠. 페널티 지점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경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어요. 쉬익! 휘슬 소리와 함께 박지성의 오른발이 공을 찼고 골망이 출렁였어요. 그가 골키퍼를 속이고 정확하게 가운데로 차 넣은 거죠.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위송빠레라는 응원가가 경기장을 울렸고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답니다. 그때 전광판에 익숙한 얼굴이 비춰졌어요. 아침에 경찰서에서 만났던 바로 그 일본인이었죠. 낡은 교토 퍼플 상가의 유니폼을 입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그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감정이 전광판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타나카 씨에게 왜 저렇게 우는지 물었어요. 저는 타나카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온 몸이 얼어붙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인데 한국 선수를 보고 우는 게 이해되지 않아 던진 가벼운 질문이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타나카 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마치 오래된 추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밝은 톤에서 차분하고 깊이 있는 음색으로 바뀌었답니다. 타나카 씨는 먼저 제게 교토 퍼플 상가를 아는지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젓자 그는 2000년도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당시 교토 퍼플 상가는 2부 리그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의 젊은 선수가 왔다고 해요. 바로 박지성이었죠. 타나카 씨의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당시 20살이었던 박지성은 매일 새벽부터 훈련장에 나와 혼자 연습을 했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시즌이 끝난 뒤에도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고 해요. 그의 헌신 덕분에 팀이 1부 리그로 승격했다는 이야기를 하던 타나카 씨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2002년 12월 31일 박지성의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었대요.
다음 날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진출한 천왕배 결승전이 있었죠. 모두가 그가 떠날 거라 생각했지만 박지성은 팀을 위해 마지막 경기를 뛰겠다고 했답니다. 타나카 씨는 그날의 경기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전반전에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했고 후반전에는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다고 해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팀을 위해 전력을 다해 뛰었대요. 그날 교토 퍼플 상가는 창단 이래 처음으로 우승을 맛보았답니다. 타나카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떤 선수들은 계약이 끝나면 부상을 우려해 경기에 나서지 않는데 박지성은 달랐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팀을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교토 팬들에게는 영원한 영웅이 되었다고 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니, 그리고 이런 선수가 있었다니.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부끄럽게 느껴졌답니다. 타나카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구단 공식 후원사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의 말이었답니다. 절름발이가 되어 돌아와도 반드시 받아주겠다.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일본 기업인이 한국 선수에게 보낸 이 특별한 메시지는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한 선수의 진정성이 국적과 문화의 벽을 허물고 이토록 깊은 신뢰와 존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경기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불과 하루 만에 제 시각이 이렇게나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도 이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죠. 아침에 가방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표면적인 관광지만 둘러보고 여전히 제 편견 속에 갇혀 살았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죠. 이제 한국은 제게 그저 경쟁 상대나 라이벌이 아닌 배우고 이해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 있었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 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싶어졌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클릭해주세요. 영상을 꾸준히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전 세계 야구 역사상 대기록을 달성한 오타니 선수가 있습니다. 이를 본 누군가가 한국에는 오타니 같은 선수가 없지 않냐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한 사람의 답변에 질문했던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변의 외국인들도 모두들 입을 벌리고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사라 테일러라고 합니다. 지금은 뉴욕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라는 광고회사에서 기획 파트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사랑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광고에 빠지게 된 건 어릴 적 가슴 아픈 경험 때문이랍니다. 10살 때였어요. 할머니와 함께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시던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죠. 그 충격으로 엄마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더 가슴 아픈 건 할머니의 사진이 단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마저도 구겨지고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엄마와 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저 서로의 슬픔을 조용히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겨웠거든요. 엄마는 할머니의 흑백 사진을 보며 자주 우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위로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를 보게 됐어요. 한 전자제품 회사의 감동적인 광고였어요. 할머니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영상이었죠. 영상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클로즈업하며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죠. 할머니의 손으로 커피 잔을 건네는 순간 화면이 서서히 변하면서 할머니의 모습이 중년의 엄마로 바뀌었어요. 딸이 커피를 받아들며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낀 듯한 표정이었어요. 영상은 딸이 퇴근 후 꽃다발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났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딸이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모습이 나왔죠. 겨우 15초 남짓한 광고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광고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짧은 광고지만 그 순간 저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광고 속의 딸처럼 엄마가 할머니가 되기 전에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말은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통했어요. 그날 이후로 TV 광고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광고를 보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그것은 저와 엄마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광고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도 이런 광고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광고회사는 세계적으로도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꿈의 직장이에요. 세계 각국의 브랜드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만큼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광고를 만드는 게 보람되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 마케팅 부서의 부사장인 로버트 칼슨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한국의 K뷰티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K뷰티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일이라니 정말 흥미진진한 기회였거든요. 프로젝트 브리핑을 들으며 머릿속이 온통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K뷰티의 혁신적인 제품들과 한국의 뷰티 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루미나와 협업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AI 기반 맞춤형 스킨케어 라인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이를 통해 K뷰티의 세계화는 물론 우리 회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날 팀 구성도 결정됐어요. 저를 포함해 4명이 한 팀이 됐습니다. 켄지 타나카라는 미국계 일본인, 마이클 브라운, 그리고 올리비아 그레이스예요. 각자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 기대했죠. 특히 올리비아는 K뷰티 전문가였어요. 그녀는 최근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트렌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라, 요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스킨케어 루틴 영상이 미쳤어. 특히 글로우 레시피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오는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어. 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올리비아의 말에 관심이 생겨 물어봤어요.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뭐야? 그러자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인들의 피부가 정말 좋거든. 그들의 피부 관리 비결을 궁금해하는 미국 사람들이 정말 많아. 가격은 저렴한데 화장품 성분은 천연 성분에 피부 자극도 적은 고품질 제품이야. 미국 사람들 환장하지 않을 수 없지. 특히 한국식 10단계 스킨케어가 대세야.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토너, 에센스, 세럼, 모이스처라이저까지 각 단계마다 특별한 제품을 사용해. 그레이스는 한국에 가서 직접 K뷰티를 경험해보고 광고 전략으로 녹일 생각을 하니 흥분해서 주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켄지와는 특별한 인연으로 가까워졌어요. 알고 보니 그가 제가 교환학생으로 1년간 다녔던 도쿄 와세다 대학교 졸업생이더라고요. 우연히 켄지와의 대화 중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제가 좋아했던 와세다 대학 앞 타키가와 라멘 가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가게 이름을 언급하자 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일품인 돈코츠 라멘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공통점을 발견했죠. 그 후로 켄지와 저는 자주 일본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켄지는 뉴욕에서 운영 중인 정통 일본 라멘집도 자주 추천해 주었어요. 특히 그 중에 코즈키 라멘을 추천해 줬는데 와세다 시절 먹던 라멘 맛과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학창 시절 추억을 공유하며 맛있는 라멘을 먹은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 글로벌 광고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속함이 제가 경험해본 어떤 공항보다 뛰어났습니다.
뉴욕 JFK 공항의 긴 대기 줄과 복잡한 절차가 무색해질 정도였죠. 올리비아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지만 켄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곳곳에 보이는 대형 LED 스크린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110인치 크기의 삼성 마이크로 LED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생생한 광고 영상은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을 보는 듯했어요. 뉴욕의 그것보다 더 선명하고 화려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로비에 설치된 LG 클로이 서브봇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응대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AI 로봇은 무려 14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뉴욕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객실 안은 더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죠. 객실에 들어서자 삼성 스마트띵스 시스템에서 음성이 흘러나왔거든요. 하이 빅스비, 조명 켜줘라는 음성 명령만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니 한국은 마치 미래를 구현한 것 같았어요.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제 친구의 집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놀라움을 안고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안의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전통 한국 요리들로 가득한 메뉴 중에서 칼국수라는 면 요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그 쫄깃한 면발과 깊은 맛의 육수는 제가 뉴욕에서 먹어본 어떤 라멘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종업원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요리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마치 원어민처럼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칼국수의 맛과 종업원의 요리 솜씨, 그리고 영어 수준까지 글로벌 한국의 품격을 맛보고 미쳤다 라고 소리쳤을 정도예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켄지는 점점 더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그가 입을 열었죠. 사라, 넌 아직 겉만 본 거야. 모든 나라가 다 장단점이 있어. 그걸 알게 될 거야. 일하러 왔으니 광고 전략 회의에 집중하자. 켄지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경험이 너무나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회의실에 모여 프로젝트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실의 초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감탄을 속으로만 했죠. 켄지의 어제 저녁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K뷰티 광고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팀을 나누기로 했어요. 각자의 강점을 살리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죠. 열띤 토론 끝에 우리는 2개 팀으로 나누어 광고주를 만나고 자료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리비아와 제가 한 팀이 되어 한국 광고주를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올리비아의 K뷰티 전문 지식과 제 광고, 기획 경험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마이클과 켄지는 다른 팀이 되어 한국 뷰티 기술 연구소와 AI 개발 회사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우리는 며칠 후에 다시 모여 각자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앞으로의 며칠 후 어떤 새로운 발견들로 가득할지 기대되더라고요. 한국의 뷰티 산업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생각에 흥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켄지의 말을 떠올리며 객관적인 시각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올리비아와 저는 한국 화장품 회사 루미나의 CEO인 박준호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으로 향했어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0층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 뷰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최첨단 홀로그램 장비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먼저 준호 씨는 루미나의 브랜드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해요. 이를 위해 그들은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독특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장비를 조작하자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흑백 사진 속 인물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개발 중인 AI 역사 인물 복원 프로젝트라고요.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안중근 의사였어요. 흑백 사진 속 굳은 표정의 안중근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죠. 이어서 유관순 열사의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들의 움직이는 모습, 특히 밝게 웃는 표정을 보니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이 기술이 단순한 영상 편집이 아니라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인물의 움직임과 표정을 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준호 씨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현대의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고 동시에 그들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을 담은 향수 라인이나 유관순 열사의 용기를 상징하는 립스틱 컬렉션 등을 기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과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들으며 문득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할머니의 흑백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용기를 내어 준호 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할머니의 사진도 이렇게 복원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준호 씨는 흔쾌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가 늘 할머니를 그리워하셨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할머니의 유일한 흑백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정말 특별한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광고회사에 취직한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께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AI 기술의 놀라움과 독립운동가들의 생생한 모습, 그리고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팀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일을 공유했어요. AI 복원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복원된 독립운동가들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과 올리비아는 흥분된 모습으로 이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복원 영상을 보고 나서 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가리키며 그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에서 관리로 일했다고 해요. 가족 내에서는 그 시절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대요. 안중근 의사의 행동은 그들에게 테러 행위로 여겨졌다는 거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단단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마치 소용돌이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안중근 의사의 행동이 왜 영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지 궁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켄지와 그의 가족의 시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켄지의 말과 박준호 씨의 설명, 그리고 복원된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어제 켄지와 했던 말을 전하자 준호 씨의 깊은 한숨 소리가 전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 씨, 안중근 의사는 결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15가지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가 설명하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이유 15가지는 죄목이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한 죄, 한국의 외교권 박탈한 죄,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저는 각각의 이유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고 숨이 막혔어요. 이런 사실들을 왜 몰랐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놀랐던 것은 이 15가지 이유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안중근 의사가 단순한 애국자를 넘어 평화주의자였고, 순국하는 마지막까지 동양의 평화를 위해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다가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순국하셨다고 말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색안경을 벗은 것처럼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단순한 애국자를 넘어 평화주의자였다니. 그 깨달음이 제 가슴을 세차게 울렸어요. 그래서 그가 동양 평화를 파괴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나 분노의 행동이 아닌 더 큰 평화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던 거예요. 이 생각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고, 동시에 역사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켄지의 테러리스트 발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어서 나오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됐어요. 그것은 안중근 의사가 당시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라 전쟁 포로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안중근 의사는 틀림없이 군인 영웅으로 추앙받았을 거예요. 적국의 수장을 처단한 고위 장교라니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군인으로서 적장을 처단한 영웅적 행동이 어떻게 테러리즘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안 의사의 애국심과 군인 정신에 일본인들마저 감동을 받았었고 심지어 그의 유묵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말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적국의 사람들이 그를 그토록 존경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기 전 준호 씨가 말했어요.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곧 역사를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켄지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켄지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격렬한 토론을 벌였어요. 안중근 의사의 행동이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켄지는 그것이 여전히 폭력적인 행위라고 반박했어요. 켄지와의 의견 충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정된 본사와의 화상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우리끼리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앉았었고 이내 화면이 켜지고 본사의 임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본사는 제 의견과 준호 씨의 역사 테마 AI 복원 홍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본사 마케팅 책임자인 제니퍼가 말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광고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최근 우리 회사의 글로벌 전략과도 완벽히 일치하네요. 또한 본사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국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어요. 각 나라의 역사적 인물들을 AI로 복원하는 시리즈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아시아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아시아 지역 담당 임원인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본사 임원들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회의가 끝나고 본사는 최종적으로 계약 성사를 결정했어요. 더불어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CEO인 준호 씨를 잘 대접하고 계약 축하 파티를 열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우리 팀은 바로 준비에 착수했어요. 연회장 예약부터 메뉴 선정, 초대 명단 작성까지 모든 것이 분주하게 돌아갔죠. 특히 준호 씨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본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바쁜 준비 끝에 그날 저녁 호텔 연회장에서 계약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준호 씨의 밝은 미소를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죠.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어요. 연회장은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 씨와 우리 팀원들, 그리고 한국 회사 직원들이 서로 어울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켄지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연회장 한쪽에 있던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이의 시선이 TV로 쏠렸어요. 화면에는 야구 경기장이 보였고 한 선수가 홈런을 치고 플레이트를 뛰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타니 슈헤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 50-50 달성.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순식간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아시아 선수가 이런 기록을 세우다니. 모두가 오타니의 성과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기뻐하고 있었죠. 그때 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씨, 한국에는 오타니 같은 선수가 없지 않나요? 켄지의 말에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죠. 마치 안중근 의사 논쟁에서 진 것과 이번 계약 성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손흥민 선수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오타니 선수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의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켄지는 준호 씨의 대답에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이었죠. 그렇게 쉽게 인정하시네요. 그럼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라는 것도 인정하실 수 있겠네요? 켄지 씨의 돌발적인 발언에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준호 씨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빛이 또렷해지면서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켄지 씨,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오타니 선수를 응원하는 것도 그의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오타니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성격과 다르게 겸손하죠. 미안할 때 미안하다 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때 켄지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모든 일본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켄지 씨의 나라는 미안할 때 절대 사과하지 않죠. 오히려 감사할 때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준호 씨의 말에 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결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아버지이자 동양평화를 추구하신 평화주의자였어요. 이런 그의 사상과 인품을 존경한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안 의사의 교도소 교도관이었던 치바 도시치는 그의 거사 대의명분과 동양평화 철학,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연한 지조와 당당함, 인간적인 품위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치바 도시치는 안 의사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숭배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간 그의 유목을 가보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절을 하며 기렸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그의 위패를 모시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식 때까지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는 안중근의 인품과 애국심에 감화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존중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양평화론을 지필하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순국하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철학가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진중하게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오타니 선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도 함께요. 우리는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안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를 우리 회사 제품에 새기고 전 세계에 알리려는 이유입니다. 연 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켄지는 말문이 막히다 못해 얼굴에선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입을 약간 벌린 채로 말을 잃은 그의 모습은 마치 얼음 조각상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준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의 열정과 지식 그리고 역사에 대한 존중심이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거든요. 그렇게 의미 깊은 대화로 축하 연회가 마무리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뭔가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이 제게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진정성을 배우면서 제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경험의 정점에서 준호 씨에게 할머니의 AI 복원 사진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 피어난 미소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할머니가 제 앞에 계신 것만 같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상상하니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감동을 추스르며 준호 씨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뷰티 회사 CEO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이토록 깊이 있는 역사 지식을 갖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준호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사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호 씨는 이어서 말했죠. 한국의 제품을 알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알리는 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역사의식이 투철한 한국 사람이 있어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제가 다 뿌듯해졌어요. 그 순간 이번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제품을 팔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에 새삼 감동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의 AI 기술로 독립운동가 사진을 복원했다니 정말 제가 다 뿌듯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들리셨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